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7일이네요.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딱딱한 주제를 다뤄서 좀 다른,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좀 다른 꼭지로 조금 갈아탔다가 다시 올까 했는데 그 관련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다시 동영상을 정치 논평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이 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 다 준비를 해서 올렸던 동영상인데 유튜브에서 계속 제한 조치를 걸어요. 그래서 몇 번을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게 이제 수익 제한 조치를 걸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수익이 이게 이제 제작자하고 유튜브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많이 알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연이 아주 위축돼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게 하루가 지금 다시 늦어진 이유인데, 이 동영상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손을 봐서 이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예민한 이슈, 최근에 참사, 이런 부분하고 연동지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저작권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알려줘요. 예. 그런데 이게 대해서는 구체적인 본인들이 제한을 거는 사안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 거죠. 예. 자, 어쨌거나 그런 저간의 상황이 있었고,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광복절 경축사 엊그제 했죠. 광복절 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보면은 저도 다뤘지만 광복절 경축사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미국, 일본 이렇게 나눠서 그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이죠. 여기 MBC 화면 캡처인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미국 국무성 대변인입니다. 직책은 차관 보인 것 같아요. 이 밑에 이제 MBC에서 딴 그 자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제 윤 정부의 대북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 칭찬을 먼저 하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윤 정부와 조율 잘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로 자막을 뽑았는데, 사실 앵커가 인용을 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자막 처리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받아 적어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합니다. 밑에 적어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미국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 이 이제 세상 돌아보기와 또 그걸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윤영구 출범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어긋나 있었다는 거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원할 때는 미국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미국이 원할 때는 남한의 정부가 바뀌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이러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번에는 강하게 결심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윤 정부의 출범 때부터 좋지 않았고, 지난 일주일은 아주 급격히 타올랐죠. 외교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 장맛빛 속에서. 그래서 일단은 압도적인 미국의 힘에 현재는 윤 정부가 일단 고개를 숙인 그런 모양새예요. 그게 진심인지 순간적인 제스처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고, 미국도 그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는 되게 정치적인 어법이에요.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세게 읽어야 돼요. 특히 미국계 그래요.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 논평인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의사가 다 들어있죠.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해야 된다.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은 확신은 없다. 그렇지만 출발은 좋다. 이때까지 태도를 바꾼 점은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다른 데 의구심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 전체가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 즉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 이 방향으로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바로 진행하는 것을 그대의 목표로 삼아라. 그걸 내가 강력히 권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 얼굴이 초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동영상에 벌써 여러 번 출연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사진이 2021년 12월 29일, 작년 한 8, 9개월 된 거죠.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말이죠.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했죠. 남의 이야기를. 자,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종전선언 문안. 이 종전선언은 당연히 북미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한미 간 사실상 합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종전선언을 북미 간에 하는데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왜 진척이 없느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 이때의 분위기는 뭐냐면 종전선언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이게 북한은 없거든요. 예. 근데 한미 간은 합의를 할 이유도 없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북한이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말이 안 보이게 해놓은 거죠. 북한, 남한, 미국 간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이 가운데서 거간 노릇을 했다. 예. 북한과 미국이 우리를 통해서 협상을 했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다 하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럽의 우크라이나 긴장이 강화되면서 정책적인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색되는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당사자가 있고 이걸 주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 때 한번 이번에 바이든은 거의 다 트럼프는 한 발자국 전까지 갔고 바이든은 반발자국 앞까지 갔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은 이해가 돼요.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에요. 예, 이게 흐름이죠. 예, 그때 안 맞는 흐름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양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12월 30일 날 바로 국무부 대변인 차원의 발언이 나오죠. 이렇게 정의용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에 전념하겠다는 기본적인 답변만 내야죠. 원칙적인 답변. 즉 발을 뺀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프라이스예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에요. 자, 젊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내용도 맞죠. 이때 종전선언 이야기가 지금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증거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지경일 정도로 불타오른 거예요. 이번에는 남한이 안 맞는 거죠. 보시면 2021년 12월 29일만 해도 우리가 재촉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이 재촉을 하고 우리는 억지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됐죠. 뭐 그런 이제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최근에 정치 논평에서 쭉 다룬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지금 8.15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이제 관측이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한미 간의 정치 관계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하는 데 대한 이제 관점이 생긴다고 봐요, 저는. 자,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몇 년 만에 하기로 돼 있어요. 8월 20 며칠부터 할 거예요. 아마 1, 2주일간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윤 정부 측에서는 이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어요. 이게 본인들의 어떤 대선에 있어서의 메시지였잖아요. 메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한미동맹이 약해졌다. 이제 그걸 원래대로 돌이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단어를 뽑은 것이고 지금의 이제 많이 위축된 지지율을 봤을 때 지금 남아 있는 본인들의 이제 핵심적인 지지 세력들이 듣기를 원하는 단어죠.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 한미 간의 관계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졌다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잔뜩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을 고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북한으로부터 이번만큼은 현재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이 어깃장을 놓을까봐 둘 다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과 미국이 그것들 협상을 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북한의 긴장감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뭐 팀 스피릿 훈련할 때마다 뭐가 강한 기조의 논평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이 신문 기사와 또는 뉴스의 보도의 기본적인 방향과 다른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한반도, 남북,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이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밑에 일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서훈에도 수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윤 정부가 아까 진심이고 지속적으로 평양과 대화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 이건 미국이 원하니까 내가 한번 맞춰준 거다. 이런 입장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 아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이거다는 거죠. 일단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8.15가 끝나자마자 16일 날 바로 수사를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실체적인 진실을 일단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여기 관여된 사람들이 아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에 협의가 다 됐다고 말했을 때 그 뒤에 일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즉 미국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가 이들을 구석까지 몰아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 회복과 본인들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 문제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지지자들의 댓글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탈탈 틀면은 이 지지율은 바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검찰 출신들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 정부에서 현재 찾을 만큼 찾았으리라고 봐요. 지지율 이만큼 내려가는 몇 개월 동안 없는 거죠, 별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할 거예요. 뭔가를 꺼내야 되면 지금 꺼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방어막도 되고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이거는 하던 수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걸 더 키우고 깊게 판다.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의기장을 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아래 사안은 정치적으로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미군이 한반도에 동원이 되고 한국군을 바쁘게 움직이죠. 같이 한미연합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남한으로부터 초래되는 어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그것을 무마시키고 미리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면들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미 간 또 남북미 간 가장 그 밑에 기저를 흐르는 가장 큰 강물이 뭐냐, 큰 줄기가 뭐냐, 거기에 대한 식견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일본 쪽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했는데, 자, 이게 힘을 합친다는 게, 이 부분은 저는 좀 실수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 말 자체가 실수예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부분은 저한테는 뭘 연상시키느냐 하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연상을 시킬 거예요. 이 사안을. 대선 과정, 아마 대선 토론, 대통령 후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군사적 연대, 군사적으로 힘을 합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미 그때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을 들어오는 게 맞냐? 또 중국 유사시에 일본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오는 게 맞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이제 그 당시 윤 후보의 논조를 봤을 때는 맞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즉답을 하는 것은 좀 불편했는지 대답은 안 했죠. 네. 그 내용이 문제 떠오르는 거죠. 이 점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각각 자기 것을 챙기려고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결사체는 아니고 어떤 이해 집단 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협의체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우리가 지난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돼서 앞으로 5년 정도 더 유지되면 그들의 근거 자체가 매우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모여있던 그런 그룹들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전 국민 중에서 한 손에 들어갈 정도의 적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요직에 요로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죠. 예. 그 중에 한 세력이 또 여러 세력이 또 같이 공유하는 가치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말을 끊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요. 북미 종전선언 같은 것은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스스로 내부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결자 해지라는 입장에서 북한과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뜰뜰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게 최고의 대안인 거예요. 남북 간에 바로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한다니까 뜰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휴전 협정에 우리가 조인을 못하고 빠져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덕이 되는 그런 묘한 역사적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권은 전혀 달라요. 네. 국민의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여기에 일본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된다. 일본과 반드시 손을 잡고 미국에 기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일본이 한 것은 한반도에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가급적 말리고 싶은 거죠. 강하게 말리고 있죠. 왜 기사들 나오죠. 작년에 종전선언이 무르익었을 시절이에요. 작년 11월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아베가 막았는데 일본 반대에 더 멀어지는 종전선언 이렇게 나왔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종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신문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아베가 수상이던 시절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역 공격이 우리한테 있었죠. 아마 한일 배상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는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베가 배제된 부분 여러 가지가 일본의 심사를 상하게 했겠죠. 우리가 저걸 잘 돌파했죠. 예. 저 때도 코로나 때도 안 된다. 일본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멋지게 극복해냈고 거기에 국민들이 다 관여했어요. 독립운동은 못하더라도 불매운동을 한다 그랬죠. 아직까지 집주의 편의점에 일본 맥주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네, 해낸 거죠. 반도체도 극복해냈잖아요. 오히려 그 주요 소재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우리 방산업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고 간접적인 반응이고 또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MBC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기시다 내각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왼쪽에 두 사람 남자 장관, 여자 장관이 갔고 기시다는 가지는 않고 아마 거기 이제 바치는 뭐 제물이라고 하죠. 제사에 놓는 어떤 선물 같은 거를 본인이 사비로 사서 보냈다. 관여된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준 건데 뉴스에서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된 일이에요. 예, 지금은 일본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베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것들이 우경화의 길로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거의 자민당 독재 스타일이에요. 독재 체제예요. 거기서 큰 기둥이 아베가 빠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는 가장 큰 목적은 이걸 추스리는 거예요. 그 추스리는 것의 핵심은 일본 우경화 과정의 핵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아베 때보다 절대 덜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시다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외교당국, 정보당국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의 광복절은 일본에 보면 종전일, 또 제3자가 보면 패전일이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날이 같아요. 즉 우리가 오전에 경축사를 하면 오후에 일본은 이렇게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경축사에서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에서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오후에 일본의 이런 보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또 뭐 항의하는 또 뭐 외교부声명 같은 걸 내긴 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아침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흐름을 너무 읽지 못하고 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말 다 한다. 그게 지난 일본 미국과의 일주일 펠로시부터 시작돼서 그다음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 마키 상원 의원, 또 그 중에 비 오는 날 미국 대사,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방문해서 대통령을 다 만났잖아요. 짧은 기간에 많은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예,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받았죠. 좋은 쪽은 아니지만.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외교적 실수. 중국의 외교장관 보내는 게 가장 큰 실수였죠. 펠로시를 안 만난 건 더 큰 실수였죠. 그런 실수를 거듭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펠로시도 안 만나줬는데, 미국의 넘버 3도 안 만났는데, 그 다음, 뭐, 넘버를 이렇게 가늠하기에도 좀 애매한 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왔는데, 그걸 만나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단지 며칠 만에. 그렇죠. 그런 거를 다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 일본 쪽을 향해서. 그들의 역량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사안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일본이 저래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임진왜란 또 뭐 일제치하 그것도 참 아픈 기억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지금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그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70, 80 고령 세대도 뭐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아기였어요. 아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로 남아있는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느냐? 물론 큰 경계심에 기반은 되지요. 우리나라를 빼앗길 뻔했으니까 통째로. 그렇지만 그 외에 사소하게 우리는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 종전선언의 반대 같은 부분은 국민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안부 뭐 배상 사태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경제에 칼을 겨누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우리 한국의 가장 효자 산업인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칼끝을 겨누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파탄 나는 거잖아요. 선전포고도 없이 바로 날린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잘 극복해서 그렇지. 자, 그거는 어린 유권자들도 마음속에 기억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직접 가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군함도 사건,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등재하겠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한테는 많은 직농인들이 희생된 곳이다. 이의 제기를 했고 유네스코에서 그걸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조건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한 거잖아요. 그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여기에 한국인들의 많은 희생이, 조선인들의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걸 명기하자. 그렇지만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일본은 아직.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죠.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도광산이라고 어떤 광산,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거예요. 거기는 이 군함도랑 똑같은 여건이에요. 역시 한국인 직영자들이 있었어요. 앞에 군함도에서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한테 가서 의견을 여쭌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 상황이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냐, 지금이. 그 길목이냐. 그거 의사타진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밀어붙였잖아요. 자, 위안부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배상이 있어요. 국가 간의 배상, 그건 끝났죠. 박정희 시절에 돈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국가 간의 계산은 끝났어요. 지금 나오는 건 뭡니까? 개인 차원의 배상이에요. 개인 차원은 국가 간의 배상이 오고 갈 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지나서 더 파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다른 데 배상을 한 전례가 있고 그게 국제적인 관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비꼬기까지 하면서.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나이가 젊거나 어리거나 과거 임진왜란 뭐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지 않아도 그게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경험으로 다 깨우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적은 있을 수 없거든요, 국가 간에 있어서. 예. 그렇지만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절차를 안 밟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언론에서 몇 번 이야기한다고 흩어지고 흐려질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갖게 뻔한데 오전에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 대전환을 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큰 오류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예. 함스컨인데 이게 제가 보면은 이 책을 제가 옛날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복절에서 맞아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일 다시 당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일 다시 당하지 말자는 건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함스컨을 언급합니다. 함스컨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에요. 이게 아마 지식인이죠. 당시로 지식인이고 그런데 이런 함스컨마저도 제가 이 책에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이 패망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그게 하늘에서 준 벼락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해방이.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일제 말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에 대해서 말할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강력하게 추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했어요. 한 30여 년 지나는 마당에 또 일본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런 걸 더 프로파간다를 강화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가까워져서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친일파라는 친일부역자라는 딱지를 안고 살게 됐어요. 그의 자손들까지도. 함스컨도 벼락치러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절을 하진 않았지만.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국민들,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스컨 시절에 벼락치러 왔던 시절에 그 벼락이 칠 걸 아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만 명만 되었어도 우리의 그 변절자들 안 나왔을 거고 해방을 우리 힘으로 쟁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만 명이 다 지도자였을 거니까요. 그때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 아주 높은 데 근무하던 한국 사람들만 겨우 알았어요. 일본의 중급 관리들도 몰랐어요. 일본의 전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해방이 된 것이고 남북 분단으로 그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만큼 그 자존심은 여기까지 차 있었겠죠. 그 물꼬를 못 틔워준 거예요. 왜? 세상 흐름을 모르고 그걸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세상 돌아보기가 최근에 다루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광복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공감하면서 그거의 재발 방지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비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한번 펼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를 펼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 방법이다.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 종이 한 장을 잘 접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